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의 양시장이 약간 엇갈리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 3거래일 동안에 강력한 상승세를 뒤로하고 오늘 우리 한국 시장은 보합권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그래도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좀 크게 탄력을 받았던 업종이 약간 좀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 또 화요일과 수요일, 목요일에 강력하게 상승세를 나타내지 못했던 업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이 긍정적인 포인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업종별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서 실적 시즌은 실적 시즌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호실적에는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해주고 있고요. 부진한 실적에는 또 차갑게 돌아서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호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전망되는 종목들은 또 역대 최고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로템이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종목들 어떻게 대응해보는 게 좋을지 함께 대응 전략 세워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이번 주 그래도 시장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또 급락 흐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도 시장의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화요일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여전히 강력한 상승세를 가지고 그리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로봇 업종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일부 종목이 꽤나 잘 가고 있습니다. 클로버과 같은 기업들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로봇 산업을 어떻게 좀 바라봐야 할지 좋을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2년 전으로 돌아가서 로봇 산업은 테마일까라는 질문을 던졌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로봇은 테마지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작년도 사실은 테마와 그리고 실적주 그 어디 사이에 있었던 존재했던 그러한 업종이었는데 이번 해 들어선 로보틱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의 입에서 로봇에 대한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실제로 한국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만나볼 텐데요. 오늘 SK증권에서 굉장히 재밌는 리포트가 한 가지 발행이 됐습니다. SK증권의 박찬솔 애널리스트는 오늘 아침에 로보틱스 업계 사람들과 투자자들을 만나면서 드는 애널리스트의 생각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는데요. 이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로보틱스라는 업종은 뭔가 좀 다르게 보면 된다라고 밝혔고요. 다가오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고민하게 만든 적이 없다라고 또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로봇이라는 게 약간 미묘하기도 합니다. 로보틱스라는 것은 지금 사용이 되고 있기는 한데 정말 미래까지 갔을 때 완전히 세상을 바꿔놓을 무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AI와 로봇의 결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하고 영감을 주면서도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로봇이 지금 시점에서 왜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에서는 최첨단 로보틱스 분야는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최근에 강한 업종들 생각해보면 반도체라든지 AI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제약 바이오 생각해본다면은 무조건 잘 된다라는 논리가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로보틱스는 사실 앞으로 구조적으로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논리가, 강력한 논리가 나오는 것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로봇 산업은 한국이 하지 않을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일단 인력이 모자르고요. 고령화,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결국에는 로봇 산업 쪽에 계속해서 돈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워낙 하드웨어 쪽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로봇 산업 안에서 분명히 무언가를 해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로보틱스는 현재 단계는 성택의 조선 단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 열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SK증권 측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은 로봇 쪽에서 꽤나 좀 기술이 높고 수출도 잘 되고 있고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은 그 전체 산업을 봤을 때는 아직 초입 단계이고 이 초입 단계에서 기업들이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SK증권 측에서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보틱스가 중요한 이유는요. 돈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많은 미국의 빅테크의 수장들은 여기에 지금 로보틱스에 돈을 쏟아부어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연이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구글의 이전 CEO죠. 에릭 슈미트는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선 자본 시장을 무기로 해야 된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결국에는 로봇 시장 그리고 AI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자본시장, 돈을 많이 쏟아부어야 된다. 미국 혼자서 쏟아붓는 게 아니라 많은 국가가 합심해서 돈을 쏟아부어야 된다라는 이러한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떨까요? 만나보시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프랑스, 그리고 일부 중동 지역과 인도는요. 현재 중국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AI 그리고 로보틱스 분야에서 선두에 달리기 위해서 중국을 굉장히 경제하고 있는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많은 우방국들의 힘을 현재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증권에서는 AI 시장은 AI 사이클이 일종의 안보 동맹국들 대항전처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마치 안보 전쟁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샘 올트만의 글로벌 탐방 일정만 봐도 이와 똑같습니다. 한국을 방문을 했고요. 일본을 방문을 했고 인도, 두바이, 프랑스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이것만 봐도 미국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던 탐방 일정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패권 전쟁의 확전 국면처럼 보인다라는 게 SK증권의 주요 코멘트였는데요. 요거를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국내 역량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한국 기업들 좋은 인력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인력을 가지고 있고 사실 전체적인 환경은 괜찮습니다만은 돈이 없다면은 이런 것들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발벗고 나서 준다면은 한국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을 선택을 해서 이러한 기업들이 그러한 빅테크 기업에 납품만 할 수 있게 된다면야 사실 한국은 이제 든든한 우군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미국과 한국산 소프트웨어 그리고 국산 하드웨어 기술로 앞으로 시장은 발전할 것이다라고 SK증권 측에서는 코멘트를 했는데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일단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연결된 기업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29만 원에서 39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한 주 동안 생긴 일입니다. 로보티즈, 시메스, 클로봇, 한국 무브넥스, SPG, LI's 넥스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산주이긴 하지만은 로봇과 연결이 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한화 그리고 HD 현대 그룹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 밸류체인이 미국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증권에서는 미국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테슬라, 피겨 AI, 에질리티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은 지금 로보틱스에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이외 중국 기업들도 있었고요. 특히나 계속 관심이 필요한 상장사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를 꼽았습니다. 오늘 모두 다 약간의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관련 서플라이 체인 업체로 주목할 만한 기업들은 하이젠 R&M입니다. 지난해 12월이 만 원대 이하였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거의 10배와 같은 그런 주가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SPG 감속기 쪽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로봇 쪽은 연이어서 상승세에 나오고 있고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업종이기도 한데요. 2025년 AI와 로보틱스의 이런 시너지 효과가 주가에도 반영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간을 만나보고 왔고요.
네,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종목별로 주목받고 있는 뉴스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보겠습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총이 사상 처음으로 8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시총은 LG 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3위에 등극을 했는데요. 장중에 역대 최고가를 달성을 했고 시총이 81조 5천억 원대로 불어났습니다. 꾸준히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공장이 올해 완전 가동에 돌입하면서 성장을 이끌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공장도 오는 4월부터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죠. 그리고 금리가 하락하면서 바이오 업종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된 건 역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을 생산하기 위해서 복수의 소재 부품 장비사와 협력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업계의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자체적인 공급망을 물색 중이라면서 이미 기술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고요. 유리기판 생산에 필요한 제반 기술 장비는 삼성전자의 주도로 확보하고 생산 외주에 맡겨서 최종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유리기판 관련주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란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전문가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교보증권이 또 주목을 많이 받아가고 있습니다. 소액주주 중심의 배당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른 영향에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현금 배당을 공시했습니다. 소액주주 보통주 한 주당 500원의 현금 배당, 최대주주 무배당 안건을 결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배당금 총액이 81억 6,046만 원에 달하고요. 시가 배당률은 9.3%입니다. 이 배당 기준일은 오는 3월 28일입니다. 교보증권은 최근 3년간 점진적으로 배당 성향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주주 가치를 지속해도 확대할 것이다라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대왕골의 경제성을 확보 못했다라는 실망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테마주의 급락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왕골의 유망구조 시추 결과 경제성이 확보될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5월경에 시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었는데요. 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예상보다 결과를 빨리 내놓게 됐습니다. 이렇게 1차 시추 결과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데다가 국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지속성 여부도 지금 불투명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큰 상황입니다. 실망 매물이 테마주 안에서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어서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장창민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입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주의 상승세가 장 초반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관련주의 강세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오후장이다 보니까 조금 힘을 잃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유리기판 상용화를 위해서 다수의 소부장 기업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려왔었죠. 삼성 반도체 사업 부분 내 첨단 패키징 관련 인력을 중심으로 프로젝트가 좀 진행되고 있다. 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난이도가 좀 높다 보니까 삼성전자만의 독자 공급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공급망을 좀 물색 중이고 이미 기술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전부터 유리기판은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도체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큰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삼성전자는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에서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에 대한 로드맵을 공개했었는데요. TSMC도 이 기술을 연구 중에 있다라고 좀 알고 있는데 삼성이 이 로드맵을 공개했을 때 유리기판과 같은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삼성 자체만의 계획이 좀 이전부터 있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후장 들어 좀 약해지긴 했지만 유리기판 이슈가 좀 핫한 상황에서 관련주들 역시나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YC캠은 세계 최초로 반도체 애칭 유리기판 균열을 보호하는 특수폴리머 유리 코팅제를 개발했었는데요. 어제 상한가를 가고 오늘도 좋은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만큼 눌림목 구간이 찾아왔을 때 그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C캠 유리기판 관련주 안에서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또 짚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오후장에서 공략주 성격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아무래도 오늘은 금요일이다 보니까 시장 테마를 좀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서 반도체 전반적인 섹터의 힘이 좋아서 AP 시스템 이 종목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인공지능 시대의 중요성이 좀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AVP 첨단 패키지 사업부를 신설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첨단 패키징 공정에 필요한 레이저 장비 사업에 힘을 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인데요. 이 장비 부분을 신설하기로 결정한 건 지난해 3분기이지만 인력을 보강하고 조직을 구축한 건 지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 SiC 이렇게 부르는데 이 공정 장비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확장하고 올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한 번 더 있었는데 지난 1월에 3년간 잉여 현금 흐름과 순이익의 30%를 주주환원 재원으로 공시하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로 좀 밝힌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과 더불어서 장기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장 특성을 감안해서 현재 가격대 수준도 좋겠지만 18,350원 부근까지는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9,900원, 손절가는 16,800원으로 잡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이데일리 파트너 장창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AP 시스템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금요일장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최윤 앵커와 함께 짚어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실적주 중심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현대로템, 두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세 번째로는 네이버, 그리고 네 번째로는 SK하이닉스, 다섯 번째로는 삼성전자 자리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외국인들이 현대차를 연이어서 매도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 1위권에 자리하고 있고요. 2위권으로 한화오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선주 쪽을 연이어서 매도하는 흐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는 HD현대, 네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 다섯 번째로는 HD현대 미포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 만나보시죠.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닥 안에서 펩트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숲, 세 번째로는 시메스,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다섯 번째로는 코오롱 티슈진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삼천당 제약, 두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네 번째로는 클로봇, 다섯 번째로는 BHI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은 연이어서 이번 주 들어서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흐름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SK스퀘어 이름 올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HD현대중공업, 네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DLELC 이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SK하이닉스 이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이버인데요. 외국인들이 파는 기업을 기관 투자자들 오히려 매도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HD현대 미포, 네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 5위권으로는 현대로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안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퓨처캠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세 번째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 네 번째로는 캠트로닉스, 다섯 번째로는 GI 이노베이션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펩트론 이름 올리고 있고요. YC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HPSP, 네 번째로는 선익시스템, 다섯 번째로는 솔브레인 이름 올리고 있는데 삼성전자향 반도체 기업들을 오히려 코스닥 안에서 매도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 홈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어두운 시장에서 빛이 되어줄 만루 홈런 같은 종목들 함께 찾아보시죠.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요일장인데 양호한 흐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살짝 엇갈리고는 있는데 그래도 실적에 따라서 또 호실적이 나온 종목들은 역대 최고가 행진을 나타내고도 있습니다.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실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실적에 따라서 좀 엇갈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로 월요일 날에도 화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던 지금 어닝 시즌인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흐름이 지금 시장에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강추위 지금 밖에 나가면은 세상이 하얗습니다, 여러분. 이 강추위를 이겨내고 월요일 날 소나기도 잘 비껴난 우리 증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나기가 지나가면은 오히려 더 뽀송뽀송한 날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시장에 무지개가 비칠 수 있고 아무래도 쌍무지개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정도의 표현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지금 시장이 검증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어제부터 지수는 충분히 올라와 있고 어닝 시즌에 맞춰서 실적에 따라서 엇갈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실적 좋은 종목들, 숫자가 찍히는 종목들이 지금 시장의 핵심이 되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주도주가 없이 개별주성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그래야 되는 시기예요. 자, 1월 초에는 1월 효과로 해서 특정 섹터들이 빠르게 움직여가는 흐름을 보이고 한 템포 쉬고 나서 지금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바로 직전이죠. 이 시기에는 순환매가 돌면서 그리고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서 일부 종목들만 움직인다. 전체 모든 종목들이 다 움직이는 구간이 아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 제가 볼 땐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은 지표가 든든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뭐 다음 주 되면은 또 이제 뭐 CPI, PPI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이 물가 지표가 조금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트럼프가 지금 펼치는 관세 정책이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기가 힘들어져요. 그럼 트럼프 마음이 어때요? 말은 똑같이 하겠지만 마음이 급해지니까 조금 더 양보할 수 있고 조금 더 타협을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넘어간다. 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불확실성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가가 안정적이면 어때요? 아, 인플레이션 쪽으로 가고 있구나.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지표가 나와도 여러분 크게 지금은 상관이 없는 구간이다라는 거. 트럼프를 압박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고용지표 든든하고 소매도 양호하다. 미국은 경제가 굉장히 편안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지표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거. 자, 개별주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무지개 형상을 잘 펼쳐주고 있는데요. 우리 말로 없는 종목들도 오늘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로 딱 넘어가 보면은 지수가 검증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라고 앵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어제의 상승폭 크게 내준 것도 없습니다. 어제의 상승 구간 안에서 이 양봉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거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바로 금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 일주일 내내 우리 연휴 기간 동안 딥시크 때문에 걱정하시고 이번 주 월요일까지만 해도 관세 때문에 걱정하시고 그런데 화요일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언제 걱정했냐는 듯이 우리 시장은 그런 그 영향을 2일밖에 안 받은 겁니다. 바로 다 회복해주고 있잖아요. 걱정할 필요 없고 주말 앞두고 우리 좀 편안하게 좀 쉬면서 갑시다 라는 정도의 흐름이에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라고 방금 표현해 주셨듯이 코스닥은 오늘도 밀리지도 않고 있어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전체적으로 움직여주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30포인트를 어제 갭으로 돌파한 다음에 밀리지 않고 있다. 지지력 테스트하러도 아직 안 내려갔다라는 거. 혹시나 다음 주 초나 해서 이 지지력 테스트하러 730 쪽으로 내려간다. 올커니 여기가 또 기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편안한 시장이니까 여러분들 이런 시장의 흐름에 잘 편승해서 가시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 여러분들 뭐 아주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내 계좌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다시 한번 또 이제 다음 무지개 그리고 또 한 번에 도약을 할 수 있는 제가 12월까지 있다라고 했고 1월 달 한 스텝 첫 번째 스텝 밟았다고 했습니다. 2월 달도 이제 발을 떼기 시작했는데 2월 달까지도 스텝을 잘 밟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한 해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진행되겠죠. 1월 효과는 2월까지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들 트럼프가 걱정되시죠? 일론 머스크가 걱정되시죠? 여러 가지 국제 분쟁이 걱정되시고 불확실성이 나오는 부분이 걱정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관련 없는 섹터를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수혜 쪽을 보는 뭐 방산, 조선 뭐 등등해서 이런 대표적인 섹터들, 뭐 재건도 이제 다음 주면 또 한번 움직이겠죠. 이런 섹터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우주항공이라든지 우주항공이 최근에 좀 잠잠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잠한 섹터들을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둘과 별로 상관없는 쪽도 괜찮다. 그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표현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놀고 먹는 섹터가 여러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식료품주라든지 아니면은 뷰티나 미용이라든지 콘텐츠주라든지 엔터주라든지 이런 쪽 계속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잊고 계시는데 웹툰 관련주가 작년에 로봇주처럼 지금 바닥권에서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관심을 아예 못 받고 있는데 만약에 올해 이 놀고 먹는 관련주들이 좀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식품 관련주나 엔터주는 바닥에서 살아나고 있고 식품주는 뭐 작년에 좋았고요. 엔터주 올라오고 있고 콘텐츠주도 꿈틀꿈틀 대고 있어요. 콘텐츠주가 살아나면 같이 살아나는 업종이 바로 웹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로벌 웹툰 시장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내가 웹툰, 웹소설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쪽으로 해서 성장하고 있다.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언택트 시절에 밖에 나가기 어려우니까 집에서 영화를 보기 시작하고 컨텐츠를 보기 시작하면서 넷플릭스가 이렇게 성장하고 노블록스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에는 K-웹툰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고 K-웹소설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영상화 쪽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한다. 해서 드라마로 나오고 그리고 영화로 나오고 그리고 게임으로 나오고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면서 콘텐츠가 이제 종합 콘텐츠 쪽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웹툰 시장이 이렇게나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4%씩 성장하는 시장이고요. 지금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웹툰들이 지금 다 드라마로 영상화로 제작이 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네이버 웹툰 쪽에 가가지고 체크를 해서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떠오르는 것들 많죠? 지금 가장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증증외상센터 같은 경우만 해도 바로 웹툰에서 나온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면서 시야를 넓힌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웹툰 관련주들 올해 다시 한번 또 도약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화 그리고 게임 이런 컨텐츠 쪽으로 그리고 캐릭터 제작 쪽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관련주들을 오늘 한번 짚어볼 테니까 말로 없는 종목들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웹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제 웹툰을 즐겨보시는 분들은 내가 즐겨본 웹툰이 영화화되고 드라마화되고 게임으로 나올 때 또 어떤 희열이 느껴지시는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웹툰 관련주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 2루타, 3루타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타 종목 네이버 꼽아주셨습니다. 마침 오늘도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연매출 10조 원을 달성을 했고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가 현재는 좀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웹툰 관련된 모멘텀도 함께 체크해볼까요? 네, 네이버. 요즘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 말로 없는 시간에도 사실 웹툰 관련주 전에 AI 섹터에서도 한번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웹툰 쪽으로 한번 바라보려고 해요. AI 쪽 좋은 거 알겠다. 그럼 다른 쪽도 괜찮으냐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자, 증증외상센터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이버 웹툰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드라마가 이렇게 출시되자마자 이 웹툰의 조회수가 68배가 증가했다라고 해요. 이게 IP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웹툰이 잘 되면은 과거에 웹소설 출신이다라고 하면 웹소설까지도 잘 되고 드라마화 된다라고 하면은 이 드라마 혹은 애니화 된다라고 하면은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원작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원작 소설 그리고 원작 웹툰도 계속 이제 올라간다. 평균적으로 한 33배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초기라서 그런지 빠르게 올라가는 68배나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웹툰의 근본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본에도 진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북미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신강님 저도 이제 이것도 드라마로 뭐 과거에 나온 적이 있죠. 시즌 2가 이제 크런치롤을 통해 공개된다라고 하는데 무려 북미에서 1억 2천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공개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K-드라마, K-웹툰 그리고 이런 K-웹소설 같은 경우가 글로벌 시장에서 잘 통하고 있다라는 검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재벌집 막내 아들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여러분들도 뭐 재밌게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애니메이션 뭐 시네탑 저는 이게 잠깐 이렇게 스쳐가는 것으로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너무 이제 제가 나이가 좀 많지 않은가 싶은 이런 느낌이 들긴 했는데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한 팬층을 가지고 있고 화산기한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웹툰 같은 경우가 이렇게 돌고 돌지 않겠습니까? 이런 트렌드 같은 경우가.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무협 관련된 쪽으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해요. 이유가 뭔가 하고 봤더니 어찌됐건 과거부터 요즘에 뭐 환타지니 뭐 환생 회기물이니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접목이 돼가지고 무협지로 돌아간 이유가 아저씨층들 과거부터 무협지를 좋아했던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층들은 소비가 확실하다고 합니다.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권 한 권 결제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그냥 시리즈를 다 결제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한 번 보기 시작하면은 하차하는 경우가 드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돌고 돌아서 무협 쪽으로 많이 온다. 이거를 또 이제 세련되게 현대물로 잘 바꾼다라고 하는데 화산기한 같은 경우도 한때 굉장한 열풍을 몰고 와서 지금 잠깐 휴재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네이버 관련해서 웹툰 사업까지 관심 가져보시고 네이버는 또 라인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라인을 통해서 라인 망가로 해가지고 일본을 점령해 나가고 있고 동남아 같은 경우도 거의 네이버 웹툰이 점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네이버 AI와 함께 웹툰 관련된 부분은 너무나도 잘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타 종목으로 비중 있게 편안하게 가져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안타 종목 네이버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루타 종목도 빨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꼽아 주셨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항상 비교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은 네이버가 평가가 더 좋았거든요. 이루타로 카카오를 올려주셨어요. 어떤 의미일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안타와 이루타 사실 이 두 플랫폼은 사실 너무나도 큰 경쟁 관계에 있고 웹툰, 웹소설 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아주 강력하게 피 튀기는 경쟁을 하면서 서로 1, 2위를 계속 넘나들고 있고 동남아 쪽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이버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북미나 이런 그 나머지 지역들, 유럽 쪽이나 나머지 지역들에서는 카카오도 꽤나 잘 나가고 있고 선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국내나 이렇게 뭐 동남아 쪽, 아시아권 쪽만 본다라고 하면 네이버에 좀 우세가 되는데 글로벌 시장으로 가면은 카카오가 또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둘 다 잘 발전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이루타 선정을 한 이유는 조금 더 멋있게 이 웹툰 관련 쪽 사업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 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타파스, 이 북미에서 2년간 1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동남아 웹툰 철수한 다음에 오히려 잘 되는 사업에 집중하는 거 빠르게 철수한 게 저는 오히려 나은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이 라인의 이 점유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85% 이상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길 수가 없다. 오히려 빠른 포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피코마가 원래 가장 뭐 강력했었는데 이제 네이버 라인 망가하고 이제 경합을 벌이고 있죠. 그런데 경합을 벌이는 게 이게 주로 매출이 줄어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경합을 벌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선의의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시장 당연히 뭐 일본 애니메이션 하면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뭐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다들 뭐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쪽에서도 K 웹툰이 굉장히 큰 성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아주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나 혼자만 레벨업, 본 적은 없어도 들어본 적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웹툰으로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는데 저는 예전에 웹소설로 원작을 먼저 봤었는데요. 자, 이 웹소설에서 웹툰으로 넘어가고 게임, 이 애니메이션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최고의 이런 IP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김비서가 왜 그럴까? 이 드라마도 참 재밌게 저도 봤었는데 그 톱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알콩달콩하게 즐거운 모습을 보여줬죠. 뭐 사내맞선 같은 경우도 적절히 히트를 치면서 계속 이런 웹툰이 드라마되고 영화화되고 게임화되고 이런 시각화, 영상화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이런 흐름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성장성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아주 편안하게 뭐 네이버, 카카오 모두 다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확실히 시장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바라보는 눈이 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카카오는 또 이번 주에 오픈 AI와의 협력 소식을 밝힌 후 주가 상승세를 타다가 오늘은 또 네이버와 함께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 3루타 종목 들어가겠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꼽아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웹툰 관련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종목이겠죠? 네, 맞습니다. 웹툰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영상 쪽으로도 이제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빼놓을 수 없다라고 방금 표현해 주신 이 말씀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자, 성인 타겟팅 플랫폼이죠. 레진코믹스. 우리가 또 뉴스 기사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주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가 특히 뉴스를 많이 보실 텐데 옆에 이렇게 광고가 많이 나오는 이런 성인 웹툰 광고물 같은 경우가 다 이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레진코믹스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국내에서도 좋지만 뭐 외과의사 엘리제, 사실 저는 이 웹툰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요. 벌써 2억 7천만 부나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역시나 마니아층이 있는 쪽이 확실하다라는 거, 오히려 집중 공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쇼폼 드라마 플랫폼과 이제 계약을 통해서 이제 쇼폼 드라마 플랫폼에도 계속 진출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고무적이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이런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영화 투자 배급사입니다. 키다리 ENT를 이제 흡수합병했죠. 원래 자회사였는데 흡수합병해서 영화 배급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정우 씨 주연의 하이제킹부터 시작해서 뭐 1승, 송강호 씨 주연이죠. 이런 부분을 이제 배급을 시작하면서 점차적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여러분,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돼요. 쇼폼 플랫폼뿐만 아니라 드라마 얘기 계속했었는데 영화까지도 진출할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웹툰, 웹소설이 영화 쪽으로 진출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게임 쪽으로 진출하고 있다라는 거 계속 여러분들 회자되면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 컨텐츠가 돌고 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라고 하면은 이 키다리 스튜디오가 또 영향 있는 기업이라는 거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키다리 스튜디오까지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또 쇼폼 제작에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그동안의 말로 없는 종목들 수익률 체크해보고 가시죠. 네, 말로 없는 종목 순위에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죠. 제가 분명히 SKC랑 테크인이 좀 쉬고 있어서 이제 쉬고 있는 동안에 순위가 변경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종목들이 쉬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멘텀은 충분하다. 오히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위에 있는 제주반도체는 기대감이 있다. 그리고 하나오션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월 내내 1위 자리를 내주지 않고 있던, 거의 2달 동안 1위였던 범양건영이 3위까지 내려왔습니다. 물론 범양건영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다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미넨 안보회의 때까지 이제 재건 관련해서 트럼프가 또 이제 모여가지고 독일에서 회의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전에 하나오션이 어제 1위를 탈환하고 오늘은 제주반도체가 1위를 또 올라서면서 지금 굉장히 바쁘게 순위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월 목표입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앞자리가 이제 1로 바뀌면서 세 자릿수 수익률이 나오게 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두 종목이 후보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5% 정도씩만 움직이면은 100%가 넘는 이제 2배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종목, 두 종목 나오다 보면은 아마 여기 순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모두 다
세 자릿수가 되어야지만 등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잘 보시고요. 제주반도체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지금 제주반도체가 오늘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간단합니다. 제가 저희 교육방에다가 올려드렸는데요. 지금도 뭐 참여 방법 나오고 있죠. 여기 이렇게 급등 나올 때 2만 원이 다음 목표치인데 중간 저항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5,000원과 2만 원 사이 17,500원 유지되면 보유하시고 이탈한다라고 하면 절반이라도 줄이면서 눌리면 재매수 혹은 이 17,500원 돌파하면 재매수하면서 2만 원까지 또 보면 된다라는 간단한 대응 전략만 갖고 가시면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이 빠르게 100% 넘어서 그 이상으로 올라가서 여러분들 계좌 이 계좌도 말로 홈런 쪽으로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이제 새롭게 만로홈런 순위에서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세 자릿수 때 수익률 이제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흐름 따라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만로홈런 종목 이제 새롭게 공략할 종목 알아볼 텐데 웹툰 주안에서 어떤 종목이 최대로 좋은 종목일까요? 네, 지금까지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눈치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DNC 미디어입니다. 자, 나 혼자만 레벨업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143억 뷰의 이 슈퍼 IP라고 불리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그리고 게임 쪽으로 지금 넓게 퍼져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대히트를 친 슈퍼 IP.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차 저작물 쪽으로 쭉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DNC 미디어에서 나오는 이런 작품들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그래픽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기에 가장 탑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이 많이 필요 없는 종목이에요. 그냥 1등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8,000원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18,000원 이하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면은 아주 편안한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제가 여기 선 그어드렸죠. 24,000원 1차 저항, 그다음 28,000원 2차 저항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여러분들이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아래로 내려와서 지금 18,000원 구간, 이 구간은 지켜질 것 같은데 16,500원 정도를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리스크 관리 한번 하시고 회복될 때 다시 매수하면 된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서 DNC 미디어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이제 웹툰계의 대장주 DNC 미디어 함께 살펴봤습니다. 가격 전략도 꼼꼼하게 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의 성주환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과 관련된 이슈를 가장 먼저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합병 그리고 회계 부정 혐의로 계속해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주에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25년 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가 이번에 다시 한번 판결이 나온 것으로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좀 짚고 갈까요? 네, 일단 검찰에서는 이 회장이 경영권 승계 또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했다라고 봤던 것이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이사회의 결의부터 주주총회 승인 또 주총 이후의 단계까지 무려 19개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도 역시 같은 이 사건, 이 혐의에 포함이 됐는데요. 특히 검찰은 이 회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그런 합병 시점 또 합병 비율을 조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단 재판부에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또 검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핵심적인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재판부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 서버에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증거들을 검찰이 확보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실질적 참여권 보장이 되지 않았고 또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의 휴대전화 역시 적법적 절차를 벗어난 그런 과정에서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위법 수집 증거로 분류돼서 증거 능력을 부여하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단순한 추측이나 시나리오 또 가정에 의해서 형사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죄송합니다.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의 경우에도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시세 조종이나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재판부의 판결은 그랬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렸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역시 재판부에서는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봤는데요. 2015년 바이오젠의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가 됐다고 볼 여지가 크고 또 지배력 상실 회계 처리가 회사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물론 일부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회계 처리 결과 자체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에피스 지배력 상실이라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다라고 봤습니다. 또한 콜옵션 관련 정보 공시가 다소 미흡했던 점도 재판부는 인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중과실은 될 수 있어도 고의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또 결론을 내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도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삼성전자 주주분들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삼성전자에게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속이 시원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경제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AI와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산업 지형이 지금 현재 아주 급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과정에서 역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삼성의 적극적인 경영 활동이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KB증권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보유한 93조 원 이상의 순현금을 기업 가치 제고에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이랄지 대형 인수합병 또 인공지능 분야 글로벌 협력 등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능한 그런 방안들, 시나리오 등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픈 AI, 소프트뱅크 등이 추진 중인 AI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로서 또 삼성전자의 역할이 좀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경영 정상화가 이제는 진짜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고 여부가 또 중요할 텐데
검찰의 결정이 궁금합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1심과 2심 모두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따라서 항소심 판결 이후에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내부 검토를 해왔습니다. 과연 상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결과 결국은 이제 일단 상고는 해보겠다라는 취지에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서울고검에서 일단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그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까지 감안해서 검찰이 최종적인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일단 대검찰청 예규상 1심과 2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온 사건을 검찰에서 상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절차를 이제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여기 이 심의위원회는 뭐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관련 전문가들도 같이 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 중에 이제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그 위원들이 와서 검찰 측의 설명도 들어보고 또 변호인 측의 설명도 들어보고 해서 이 사건은 상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 혹은 상고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제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은 결국은 이제 검찰 측에서 최대한 존중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다만 강제력은 없기 때문에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상고를 포기해야 된다, 혹은 상고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이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결국은 이제 검찰이 어떤 의지를 갖고 이 형사상고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그 위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판단하는지 여부가 또 앞으로 계속 지켜볼 포인트인 것 같고, 일단 상고 시한이 판결 일주일 이내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음 주까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LG 이슈 좀 살펴볼 텐데, LG가의 맞사위인 윤관 대표가 어제 국세청을 상대로 한 세금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합니다. 120억 원대 세금을 내야 한다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요 자세한 좀 사건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윤관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현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LG가에서 이제 맞사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벤처 캐피털 업체 블루런 벤처스의 제너럴 파트너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 회사의 아시아 투자를 총괄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그 윤관 대표에 대한 개인 통합 조사를 진행했는데, 그 조사 결과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이 블루런 벤처스 코리아의 배당 소득 221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라고 국세청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강남세무서에서 윤 대표에게 종합소득세 123억 원을 부과를 했고요. 하지만 윤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이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었고, 하지만 그 청구는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자 지난 2023년에 윤 대표가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세금 부과를 취소해달라라는 이제 소송인데, 일단 윤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은 미국 국적자다. 그러니까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자기는 미국에 세금을 내는 되는 것이지 한국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1년의 절반을 넘었을 때,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니까 그 절반인 182.5일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183일 이상이 되면은 세금을 우리나라도 거둘 수 있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비거주자라고 해서 역시 과세 대상이 아닌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표 측에서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면서 세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세금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어쨌든 패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왜 국세청에 손을 들어줬는지 궁금한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이제 윤 대표가 결국 뭐 국적은 뭐 정해져 있는 거니까 바꿀 수 없는 거니까 결국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어떻게 판단되느냐 여부였는데요. 재판부에서는 결국 윤 대표가 이 과세 기간 동안
결국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라고 본 것입니다. 윤 대표가 한국에도 주거지가 있고 또 미국에도 항구적 그 주거지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조금 더 뭐 인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밀접하게 관련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을 아마 법원에서 검토를 했겠죠. 양쪽에서 윤 대표도 제출한 증거들, 또 이쪽 국세청 쪽에서 제출한 증거들 이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법원에서는 그래도 한국 쪽이 조금 더 가까웠을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더라도 단기 거주자면은 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윤 대표는 2016년을 기준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를 둔 기간이 5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역시 단기 거주 외국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단순히 183일 미만의 비거주자 인지가 중요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보니까는 추가적으로 세금이 더 부과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건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번 소송은 이제 그 종합소득세 123억 원에 대한 불복 소송이었지만 어쨌든 결국은 윤 대표가 패소하고 국세청 세무당국이 승소를 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렇게 될 경우, 그러니까 윤 대표가 국내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역시 다른 소득, 윤 대표가 지금 이 세무당국이 파악한 소득 말고도 또 다른 국내에서의 투자 소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대규모 과세가 이뤄질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윤 대표가 지금 블루런 벤처스를 이끌고 있는데 이 회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930억 원을 투자해서 상장된 이후에 4,500억 원 규모의 지분을 매각한 그런 뭐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 이제 또 많은 소득,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했을 것이고요. 이 투자로 인한 성과 보수 역시 한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대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과세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뭐 그 앞으로의 추가적인 과세 부분도 있지만 일단 윤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그 판결 자체가 1심 이제 판결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불복한다면 항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윤 대표 측에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윤관 대표의 부부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기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더 짚고 갈까요? 네, 최근에 이제 이 방금 세금 네. 취소 소송 말고도 검찰을 통해서 재판에 또 넘겨진 그런 사건도 있는데 서울 남부지검에서 지난달 23일, 그러니까 최근이죠. 윤관 대표와 앞서 이제 부인인 구영경 대표 부부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구영경 대표는 남편인 윤관 대표가 운영하는 투자회사가 매지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그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해당 회사 주식 3만 주를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블루런 벤처스는 2023년 매지온에 500억 원을 투자했고 이후에 매지온 주가가 18,000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상승한 뭐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닌가 검찰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 절차가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금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항소를 할 예정이고요. 네. 이와 별개로 방금 또 말씀드린 윤 대표와 구영경 대표 부부의 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또 다음 달 18일부터 서울 남부지법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이런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부당 이득 취득에 대해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인데요. 또한 또 이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 사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것이 또 검찰 측의 강한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서도 불꽃 튀는 그런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무버입니다. 4분기 실적 시즌이 한창에 있는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역시나 실적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방산부문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뛰는 가운데 주가도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써나가고 있는데요. 이 실적이 이번에 주요하게 상승했던 데에는 본 궤도에 오른 폴란드 K2 전차의 수출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폴란드 2차 계약 일각에서 좀 우려가 있기도 했었는데 시장에서는 1분기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또 바라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와 중동 등 수주 모멘텀도 지속될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현재 수주 계획상 해외 매출의 단절은 없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번 4분기 실적 일단 살펴보자면 매출액이 1조 4,408억 원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5.7%나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131.8%나 급증하면서 1,618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역대 최대치 기록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했고요. 이렇게 실적이 나온 이후에 증권가 14곳에서 리포트를 내놨는데 이 14곳 모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 87,000원 선에서 15만 원 선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리포트 2개 좀 뽑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컨빅션 바이, 확신의 바이다, 강력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K2 전차에 대해서 단순하지만 강력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환율과 고정비 부담 완화 효과 등을 제거하더라도 디펜스 부문의 마진율 25%에서 30% 사이로 추정을 했고요. 수출 마진율은 30% 이상이 될 것으로 또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아니면 빠르면 1분기 안에도 폴란드 K2의 2-1차 계약이 성사된다고 가정을 하면서 해당 물량의 매출 인식 시점을 올해 하반기로 반영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 95,000원에서 15만 원까지 끌어올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투자증권도 이번 현대로템의 실적에 대해서 아름다운 실적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번 발표를 통해서 3가지 긍정적인 포인트를 알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먼저 레일솔루션 부문의 수익성이 정상화될 것이다. 추가 원가를 선제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이다라고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5년 영업이익률 30% 이상 끌어올렸고요. 또 폴란드 사업의 수익성이 기대치를 높일 수 있게 된 상황이 되면서 폴란드 사업향의 영업이익률 역시 끌어올렸습니다. 2026년에 매출 공백 우려도 해소되고 있다라는 점 강조하면서 수출 모멘텀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목표 주가 83,000원에서 92,000원까지 높게 바라보겠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증권사에서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고요. 올해가 더 좋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현대로템 올해 주가 상해방 흐름을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는 어떠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이슈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호실적이고요. 방산주가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서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만 현대로템이 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종전 이슈가 나오면 방산주가 좀 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반대로 결국에는 숫자가 증명해내는 기업들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탄력에 불과하다 혹은 지속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이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 저는 탄력이 조금 더 지속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단기적일 것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그 질문이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이 방산주들의 꼭지라는 어떤 근거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목표가는 좀 산정은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지금이 주가의 어떤 그 꼭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박정실 파트너님께서는요? 예, 저도 뭐 아직까지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 상승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단기적인 탄력이냐, 지속적인 상승이냐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질문을 드리긴 하는데 결국 이건 것 같아요. 이게 테마냐, 오늘 실적 나와서 잘 가고 이제 앞으로는 이 테마가 안 움직이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래도 실적 잘 나올 것이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도 있고 수주 모멘텀이 있으면 분명히 잘 간다.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사실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것 같은데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일단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좀 듣고 갈까요? 두 개 좀 약간 힘든 구간이 좀 있었죠. 앞서서 이제 언급된 종전, 이제 트럼프발 종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계엄으로 인해서 어떤 외교 문제가 좀 약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이제 시장에서 급락을 다 극복을 하고 이제 올라왔거든요. 아까도 방금 좀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이 섹터가 이제 그 방산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지금 가격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 뭐 10배씩 오른 종목군들도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반대로 이제 역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방산주들이 지금부터 하락으로 전환될 이유가 있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슈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라도 좀 약간 걸림돌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방산주들의 주가 흐름을 막을 만한 어떤 태클을 걸 만한 이슈들은 없죠. 실질적으로 이제 뭐 종전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동유럽 국가들의 방위 부담금이 줄어든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 사실 실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제 방위비가 증가하는 걸 요즘 좀 차지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 방산주들은 락온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락온 효과라는 게 뭐냐면 한 번 쓰면 못 바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지 보수라든가 아니면은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에어로의 K9 자주포죠. 전 세계 자주포에 지금 50%를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 번 쓰면 다른 어떤 무기들을 못 쓰기 때문에 이 방산주는 이 락온 효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실적은 순환되면서 뭐 약간 좀 다운 사이클이 한동안은 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전 방산주 조금 더 간다. 뭐 많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냥 조금 더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박정희 파트너님은요? 네, 일단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치권에서 좀 이슈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익을 위해서 K방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겠다라고 이제 페이스북에 기재한 글이 있었고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하면서 그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 진행이 된다면 이 방위산업 전략기술을 방위산업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또 거기다가 연구개발 활동과 기술 사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가 재정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이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현대로템이 어마어마한 실적을 발표했죠. 일단 매출은 4조 3,766억 원, 영업이익은 4,566억 원을 기록하면서 각각 매출은 22%, 그리고 영업이익은 117%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이슈가 좀 맞물리면서 오늘 이제 방위산업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또 일부 종목들은 신고가까지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아직까지는 좀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여력은 높게 존재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이게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디까지 갈지는 좀 이런 전반적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방산주 듣고 왔습니다. 두 분 다 앞으로 모멘텀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도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에 비해서 발열 문제 등에 있어서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플라스틱 기판과 대비해 봤을 때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앞으로 이 유리기판이 더욱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삼성전자의 사업의 핵심은 삼성전기와의 사업 이원화인데요. 삼성전자에서 첨단 패키징 과정에서 인터포저, 이 중간 기판을 생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삼성전기에서는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 PCB를 대체하는 유리기판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생산에 필요한 제반 기술과 장비를 주도로 확보하고요. 생산은 외주에 맡겨 최종 조달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들 들려오고 있고요. 삼성만의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것으로 계획 중이다라는 이야기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유리기판의 경우에는 제조가 어렵기 때문에, 또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아직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고 양산하는 기업은 없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기업인 인텔, 그리고 소재 부품 장비인 앱솔릭스와 LG 이노텍 등이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텔의 경우에는 시생산 라인을 구축했고 2030년 이전에 양산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 반도체 칩을 적용하고 대외 공급 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KC의 경우에는 자회사 앱솔릭스를 통해서 미국 조지아의 시생산 라인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 고객을 확보하게 된다면 조지아 이 공장 구축을 통해서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SKC가 현재 우리 기업들 안에서는 유리기판의 선도 주자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게는 가장 큰 경쟁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LG 이노텍의 경우에도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고 2025년 말에 시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합동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유리기판 기업으로도 시장에 시선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CNG 하이테크의 경우에는 지난해 2024년에 삼성전자와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는 기업이고요. 캠트로닉스도 삼성전기와 유리기판 기술 협력 체결을 체결한 바 있기 때문에 역시나 주가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CNG 하이테크도 삼성전자의 협력사인데요. 유리기판 커팅 기술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유리기판 시장 규모는 2023년 71억 달러, 우리 돈 10조 4,400억 원 규모에서 2028년에는 84억 달러로 우리 돈 12조 3,500억 원까지 18%가량 확대될 것으로 또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뛰어들게 되면서 유리기판 사업의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뛰어들 만큼 중요한 사업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삼성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앞으로 유리기판 시장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함께 주시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박근호 이사님께서 가지고 오신 삼성전기인데요. 오늘 3%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유리기판 쪽이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좀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삼성전기 한동안은 좀 약간 잊혀졌던 시장의 재료인데요. 맞아요. 저희 MLCC를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해서 2017년도, 18년도 전후에서 이것과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가장 상승률이 좀 좋아졌었죠. MLCC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IT 기기의 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스마트폰에는 한 1,000개 정도가 들어가고요. 전기 차이는 한 2만 개 정도가 들어가는데 전기를 모았다가 내보내주는 그러니까 어떤 뭐 전기의 저수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작년에 가격이 워낙에 좀 안 좋아갖고 삼성전기에 좀 어떤 실적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 게 MLCC인데 이게 이제 올해 좀 가격적인 반등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삼성전기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이전 실적을 이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비중이 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전기를 분석을 하다 보면 FC, BGA라는 이제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플리치, 볼그레이, 뭐 어레이, 볼그리드 어레이라는 이제 어떤 명칭을 갖고 있는 제품인데 이제 칩이랑 메인 기판의 중간에 붙이는 역할을 하는 기판이거든요. 이게 많이 팔리면은 삼성전기는 실적이 퀀텀 점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굉장히 고마진 제품이거든요. 요게 이제 삼성전기에서 굉장히 밀고 있고 LG 이노텍에서도 이거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양사가 굉장히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요것과 관련돼서 25년도에 가장 큰 어떤 이슈가 있을 것 같고 유리기판 관련돼서는 지금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기사나 이제 리포트 읽어보면 외국
A 고객사에 올해 이제 유리기판 셀프를 납품을 하겠다라고 써 있는데 A 고객사가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기가 지금 AMD 그 GPU 기판을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A라고 그래서 AMD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저는 AMD가 가장 좀 근사치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리를 하면 어제 오늘 좀 올라서 좀 약간 주가가 좀 약간 갭으로 떠 있는 상황이라 약간은 좀 조정을 좀 기다릴 필요성도 있긴 합니다만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특별한 어떤 하락 이슈가 없으면 상승 추세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움 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삼성전기 오늘 약간 갭을 띄우긴 했지만 약간 그 갭을 메우는 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탄력을 계속해서 받아갈 것이다라는 전망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볼게요. 다음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산 테스나입니다.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9.7% 넘게 상승세 32,1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급등하는 종목을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두산 테스나 제가 이제 28,000원대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이 코너를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121선 위로 주가가 한번 지난 이제 1월 17일 날 올라섰다가 이번에 한번 급격하게 하락한 후 다시 올라섰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러한 패턴을 만들었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온다고 했죠? 이전 고점, 즉 120선을 처음으로 돌파했던 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트 교육까지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으로 충분히 삼아볼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고 내용을 조금 이제 언급을 드리면 작년부터 이제 실적이 조금 이제 부진했던 측면이 있다 보니 이 차량용 반도체 테스트 사업에 본격적으로 지금 진출을 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현재 진행을 하면서 그나마 지금 영업이 흑자 기조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안타까운 점은 원래 삼성전자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엑시노스 2500에 대한 어떤 그런 생산량이 아직까지 이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다소 조금 전망이 밝지 않지만 그래도 이 전기 자동차 그리고 이 자율주행차 확산에 따라서 이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도 좀 계속 늘어나면서 실적을 좀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완전 자회사인 이 엔지온 합병 이후 이 설비 투자를 현재 조금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클린룸 반도체 후공정 장비 등이고요. 또 이제 2분기부터 이 관련 투자가 시작이 되고 만약에 이제 잘 이 노후화된 설비나 이 팹을 조금 이제 개선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 후공정까지 이제 턴키 수주로 좀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테스나가 일단 상반기에는 실적이 다소 조금 부진하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에는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고 또 대규모 수주 가능성도 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 될 시기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주가 또한 이제 바닥에서 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승 지속형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주봉상 121선 항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교육을 시켜드렸던 내용이 있죠. 이 주봉상 121선을 강력하게 하락하고 내려오고 나서 다시 재차 121선 정도까지 되돌림 패턴을 자주 만들더라. 지금 현재 이 두산 테스나가 그러한 패턴을 현재 만들어내고 있고 그래서 현재 지금 관심 있게 공략하신 분들은 최소한 39,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홀딩 관점으로 유지해 가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볼게요. 세 번째 기업은 현대그린푸드입니다. 오늘 3.5% 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최근에 16,000원대를 터치했다가 2024년 12월에 그때로 쭉 내려와서 지금 뭐 박스권 안에 거의 갇혀 있는 그런 느낌인데 박근호 이사님 굉장히 의외의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 하락은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는 생각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구내 식당을 하는 기업이죠. 구내 식당 우리나라에서 한 600개, 그다음에 해외에서 90개 정도를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실적을 보면 이 구내 식당하는 기업이 이렇게 실적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라고는 의문이 들 정도로 실적이 재작년 대비해서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죠. 일단
이 현대 그린푸드가 작년 말에 좀 약간 좋아진 이유는 이제 실적도 좋긴 했습니다만은 회사에서 이제 92억의 자사주를 매수를 해서 소각을 시켜버렸다라고 해서 이제 관심을 좀 받았던 걸로 보이고요. 실적만으로 봤을 때는 사실 윗단을 많이 열어놔도 되는데 작년에 실적이 좋았는데 올해도 실적이 좋으라는 뭐 법이 있냐,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료가 있냐라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일단 두 가지 이제 국내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성장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 쪽을 봐야 되는데 사우디 쪽에 이제서 매출이 좀 올해 피크가 발생될 것 같아요. 왜 어떤 거냐면 현대건설이 사우디에 화학단지를 지금 건설을 막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건설 노동자분들 이제 식사하시거나 직원들한테 단체 급식으로 먹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올해 이제 어떤 실적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고, 그다음에 미국 조지아 법인이 기대가 된다라는 재료가 있는데 미국 조지아에는 뭐가 있을까? 현대자동차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있죠. 그 부분과 관련돼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적으로 기관만 조금 도와주면은 사실 정고점 앞서서 말씀해 주신 16,000원대 넘는 건 이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외국인 수급은 뭐 그렇게 급격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좀 약간 매수 기조 유지해주고 있고 기관 수급은 지금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기관 수급의 어떤 매수 전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그린푸드 앞으로 실적이 그래도 반등을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주가 반등 좀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볼게요. 마지막 기업은 심택입니다. 오늘 23% 넘게 급등세. 오늘 이쪽에 또 포진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박전지 파트너님 들어볼까요? 예, 제가 이제 인쇄로 기판 쪽 여러분들한테 주목해보라라고 이제 며칠 전부터 언급을 해드리고 있죠. 오늘 다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심택도 이제 시세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14,300원부터 13,1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 이 D램 쪽 메모리 칩 확장시켜주는 이 모듈 PCB 쪽과 그리고 이제 반도체 칩을 조립할 때 사용되는 기판 쪽의 수요가 상반기에는 다소 이제 부진하지만 하반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실적을 좀 끌어올릴 것이다라는 현재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이제 충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조만간 121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잘 접근하셔갖고 16,0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택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박전지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SK증권 2000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 서로 다르게 움직이면서 좀 혼조세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도 지금 미국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좀 중요한 이슈가 좀 밖에 놓여 있는 만큼 그만큼 시장에서는 좀 관망세가 좀 짙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고 업종별 좀 순환 장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딥시크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한국 정부에서도 사용을 좀 차단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 오픈 AI보다는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물리면서 그와 관련된 섹터들이 상승을 이어졌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비농업 고용 보고서, 비농업 쪽에 대한
고용보고서 발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 달러 가치 변화가 좀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그 점을 좀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 증시는 일단 2,500선에 대한 지지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시장의 뭐 큰 폭의 하락보다는 좀 당분간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뭐 현대건설 계속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지속적으로 현대건설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건설주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보다는 원전 건설 시공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건설주로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현대엔지니어링과 함께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적자 부분을 어느 정도 소각을 했기 때문에 2025년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한미 공동으로 원전 수주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좀 강세를 좀 보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좀 상승력이 남아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현대건설 계속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국내 증시 장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마감의 기술 JW인베스트 곽유정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코스피 시장이 오후장 들어서 낙폭을 좀 키워가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번 주 내내 시장 좋았으니까요. 긍정적으로 네.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시장 특징적인 부분 어떻게 꼽아보셨을까요? 일단은 제가 뭐 전일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늘 이제 넘어가는 저녁 시간대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에 이제 부합하게 된다면 이제 월요일장에서는 다음 주 이제 중국 쪽에 관세 부과 이슈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눈치 보기가 오늘 좀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좀 눈에 띄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금요일 장이다 보니까 금요일장 특유의 그 요일 장세 있잖아요. 왜냐하면 금요일 때는 항상 이제 매도세가 좀 일부 좀 출회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 전반적으로 뭐 업종이나 테마 섹터 단의 움직임은 고르게 올라왔었던 네.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전거래일에 시장에서 상승세를 또 주도했었던 테마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라든지 내지는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시장에서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었고요. 이번 주 제가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 섹터들 움직임 나올 것 같다고 계속 늘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오늘 금요일장에서 드디어 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도 움직임을 보여주더라고요. 특히 오늘 SOS랩이 급등세가 강하게 나와주기도 했었죠. 이 자율주행 섹터 같은 경우에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정보 효율부 지금 수장으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차 이제 규제 관련돼서 이제 완화에 대한 그런 이제 기대감도 여전히 트럼프 정권 내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순환매 관점으로도 오늘 관련돼서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다가 오늘은 좀 시장에서 좀 특이했던 점들이 반도체 또 설계 쪽이라든지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대체로 움직임이 좋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제 업종 섹터들 그동안 많이 억눌려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연초부터 지금 또 2월 달까지 계속해서 시세 반등 주는 움직임들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 시세에 이어나갈 수 있는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오늘은 좀 특이했었던 점이 코스피에서 오늘 강세 움직임이 나왔었던 관련주가 삼성바이오로직스였고 맞아요. 거기다 이제 코스닥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 기업 모두 다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키워드가 삼성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 해소 국면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거기에다가 또 관련 또 실적까지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또 받쳐주기 때문에 오늘 또 강한 시세를 내주면서 신고가 움직임이 나와준 모습들 관측이 됐고요. 제약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JP모건 이제 전후로 해서 조금 뜨뜨미지근한 움직임이었는데 이렇게 그 코스피의 대장주격인 또 제약주의 대장주격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신고가 움직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향후 또 제약 섹터들도 관련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는 장중에 클로버가 같은 중소형 종목들도 강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확실히 대장 중에 대장주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로봇 관련 종목들 시세가 꺾이지 않았다라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서 보통 이렇게 연초에 올라갔었던 그런 이제 관련 섹터들이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제가 짚어드린 섹터들 위주로 우리 시청자분들도 흐름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 그래도 금요일장 치고는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 나올 고용 보고서 발표 내용에 따라서 다음 주 시장의 색깔이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말 사이 뉴욕 증시 분위기도 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 시장은 이제 금요일장의 매물 추세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장 마감으로 다가갈수록 좀 낙폭이 커졌다라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코스피 0.45%대 하락세에 그쳤고요. 2,525포인트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현재 구간 0.3%의 오름세로 742포인트 선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0.5%대 약보합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2,600억 원, 기관이 2,000억 원 가량의 매도 우위 기록했고요. 개인이 나홀로 매수에 나서면서 3,300억 원의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에 나섰는데요. 개인이 매수 주체였습니다. 외국인은 소폭의 매수 우위, 기관이 540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2월 7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번 주 들어서 주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두 다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2,500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했고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 나갔습니다. 이전에 고점이었던 2,520선을 다시 한번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00선 완전 위로, 720선 위로 안착하면서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는데요. 오늘 지수 상황은 어땠을까요? 지금 바로 마감 지수 상황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0.59% 하락세 2,520선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 코스닥은 0.34%의 상승세 742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일단 양시장은 약간 엇갈렸는데 코스피가 마감가가 저가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시가총액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0.5% 하락세 이번 주 급등 흐름 이후로 다시 한번 소폭의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약보합권 20만 3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번 주 장중한 때는 22만 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다 결국에는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시 한번 기대감 나오기 시작합니다. 6.5% 넘게 상승세 116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은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탄력을 강력하게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LG엔솔은 1.7% 하락세, 현대차 1.4% 넘게 하락했는데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보시다시피 삼성바이오로직스 나홀로 상승했고요. 이제 시가총액 4위권부터 3위권까지 다시 올라섰습니다. 뭔가 시장의 변화의 흐름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변동으로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셀트리온 0.7% 하락세, 기아가 2.3% 넘게 밀리면서 96,5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여기서도 약간의 시가총액의 변동이 있었는데요. 셀트리온이 이제 기아를 제치고 6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 셀트리온이 강해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기아가 좀 약한 모습을 연이어서 보여주면서 시가총액이 한 계단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2.3% 넘게 내렸고요. 96,500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네이버 오늘 약간의 조정이었습니다. 다만 네이버는 오늘 장중한 때에는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마감가는 2.8% 넘게 내리면서 23만 원대 아래인 22만 5,5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KB금융 1.3% 넘게 빠지면서 8만 6천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네요. 어제 하락 이후로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조금은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시 한번 튀었습니다. 9.6% 넘게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41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에코프로도 강보합권, HLB 0.9% 넘게 상승세.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보면 여전히 로봇 쪽이 강했다라는 것을 5위권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삼천당 제약 4.7% 넘게 내렸고요. 20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 리가켄바이오 1.2% 넘게 하락세 12만 7천 원대에서 리노공업 약보합권 휴젤도 0.5% 넘게 하락하면서 25만 원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클래식스가 6위권부터 10위권 가운데 나홀로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 양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숨고르기 증세에 좀 들어가면서 오후장 들어서 낙폭 조금 더 키우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에도 잠재되어 있는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 그리고 실적 발표 내용들은 잘 체크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략 계속해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 2월 둘째 주가 될 텐데 어떤 이슈들 바라보면서 전략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금요일장 오늘 외인 기관들이 눈치 보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월요일 장세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일단은 오늘 이제 국내 증시가 양지수 모두 다 약보합권대이긴 하지만 3거래일 연속으로도 지수 흐름이 좋았었잖아요. 그런데 10일에 만약에 중국 쪽에서 그대로 미국 쪽에 보복 관세를 매겨버린다 한다면 시장에 또다시 충격과 변동성을 또 일으키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여전히 좀 금요일장이지만 경계심은 좀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장인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중국 쪽에서 미국산 석탄과 액화 천연가스의 15% 관세를 원유와 농기계 쪽에 또 일부 자동차 쪽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었죠. 거기에다가 미국의 기업 대리기 그리고 수출 통제까지도 지금 또 나설 거라고 예고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 정도 이제 중국에 이제 관세 부과하겠다라고서 서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시 24시간 안에 중국과 합의할 의사가 있다라고서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돼서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직 그 뉴스화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긴장감이 좀 팽배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또 수많은 이제 뭐 월가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만약에 도입하게 되잖아요. 또 캐나다, 멕시코까지 그렇게 된다면 당장 식재료를 비롯한 체감 물가가 또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또 성장률 역시 떨어진다는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연준까지 계속해서 이제 파생되는 거죠. 정책 운영 여력까지도 떨어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관세가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2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부터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었거든요. 일단 한 달 미뤄졌으니까 그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결국 3월로 지금 미뤄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또 소비재로까지 또 관세가 또 전가되려면 또 3개월 정도 텀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CPI와 또 PPI가 발표가 될 예정이거든요. 어느 정도 좀 인플레이션이 이제 둔화 국면으로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난번에 이제 CPI 결과값에서 좀 어느 정도 나와준 상황이었었는데요. 네. 이런 이제 관세 부과 이슈를 통해서 또다시 이제 CPI, PPI까지 향후 또 영향을 주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다음 주는 우리가 또 시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미국의 경제 지표들 CPI가 수요일에 발표가 되고요. PPI가 목요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PPI보다 CPI가 또 물가 측면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CPI 발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실적 발표 시즌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에 또 많은 기업들이 최근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들이라든지 내지는 4분기까지 또 실적이 계속 호실적을 이어간 그런 이제 기업들 사이에서 주가 상승세가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방산 쪽에서는 현대로템이 지금 2거래일 정도 네. 또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신고가 행진을 또 이어나가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에너지가 다음 주 월요일 또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지금 방산 관련 종목들이 추세가 지금 우상향 추세 유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오늘 장에서 흐름을 보니까 전고점 이게 돌파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러니까 돌파를 소폭해주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감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만 또 다시 나와준다면 이런 또 관련 종목들이 여전히 좀 연이어서 시세가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산 섹터 중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음 주 일정 있다라는 점 네.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한국 증시에 있어서는 한국의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마녀의 날이 변동성이 더 크긴 한데요.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다음 주 미국의 이런 경제 지표 발표와 더불어서 옵션 만기일까지도 또 겹쳐 있기 때문에 소폭의 좀 변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가장 큰 고비는 월요일만 일단은 넘기면은 시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안도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보합권대에서 저점을 올리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고서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월 12일에 이제 관세를 부과한 중국에 대한 관세죠.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어떻게 소화될지 어떤 뉴스에 또 변화가 있을지를 잘 체크해보는 게 월요일 시장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다음 주 시장에서 시주가 공략주로 살펴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되겠습니까? 네, 오늘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코스피에서 아주 빨갛게 이름을 또 올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이제 또 수급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유한양행 가지고 왔는데요. 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전에 시세를 한번 좀 내주면서 움직임이 지금 예사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 유한양행의 시세가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미국 FDA 승인 이슈잖아요. 네. 유한양행 쪽에 그 기술 이전 받은 렉나자와 거기에다가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라는 피하 주사 제형 병용 용법이 승인을 받은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와 관련된 이제 매출분이 올해부터는 이제 로열티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측면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거를 전에 제가 시세 움직임 예사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유럽에서 이 지금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리브리반트 피하 주사 제형 그 병용 용법 관련해서 승인을 지금 현재 권고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승인이 떨어지게 된다면 역시나 해외 매출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병용 용법이 기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표준 치료법 중에서 여겨지는 그 약물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타그리소를 단독 용법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생존 기간이 1년 정도 더 길다라는 점이 향후 매출 증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중국과 일본까지 이제 허가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은 또 각각의 마일스톤 수령까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병용 용법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 시장 매출 목표를 지금 현재 7조 원으로 설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유한양에 대한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큰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한양행의 파이프라인 중에서 포스트 렉나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물질이 있는데요. 알레르기 치료제입니다. 저도 이제 면역이 떨어지거나 할 때 알레르기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스테로이드제라든지 알레르기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알레르기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레르기 치료제 그 물질을 GI 이노베이션으로부터 이제 기술 이전을 받았는데 지금 유럽 쪽에 이 물질을 특허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44년도까지 그 특허가 유효하다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독보적인 경쟁력이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알레르기 치료제가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8조 규모였었는데 2028년도에는 약 40조까지 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파이프라인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유한양행에서 가이던스로 지금 제시한 거는 2026년도 바로 내년이잖아요. 벌써 2025년도, 2026년도 굉장히 좀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금방 가요. 네, 유한양행이 지난해 매출을 어느 정도 냈냐면요. 잠깐 매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을 보시면 2조 가량을 냈습니다. 그래서 2조 클럽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 내년에는 이에 딱 2배.
4조 원대를 지금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3분기 유한양행이 미국 파트너사 얀센으로 받은 라이선스 수익이 약 1,000억 원 정도에 달하고 현재까지 거둔 기술료 역시도 3,00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러한 또 성장세에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지금 실적 같은 경우에도 유한양행이 약 10년 만에 지금 연매출 2조 원을 달성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기업도 기세가 중요하거든요. 네. 자신감을 굉장히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금 주가 반등세에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유한양행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움직임 봤을 때 12만 원 선만 일단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금 12월 기점으로 해서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움직임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요. 유럽에서 만약에 이제 승인 소식까지 긍정적으로 들려오게 된다면 16만 원 선 구간대 바로 이전 9월에서 10월 달 딱 FDA 승인 받았을 때 시점이죠. 이 구간대까지는 주가 회복세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올해 계속 매출 실적이 나올 때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추가적인 시세 탄력 받아 나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 시즌인 만큼 호실적의 시장은 환호하고 있고 조금 부진한 실적에 또 냉정하게 등 돌리는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기는 한데 지금 매출이 성장이 굉장히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기업 자신감도 한껏 올라와 있는 상태인 유한양행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었고요. 여러 가지 또 파이프라인을 이미 확보한 독보적인 경쟁력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멀리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 16만 원, 손절가 12만 원 선으로 잡아봤습니다. 다음 주 시초가 공략주까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곽유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국내 첫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다음 달 4일 출범을 앞두고 마지막 테스트에 나섰습니다. 김영돈 넥스트레이드 경영전략본부장은 운용사단에서의 점검은 인프라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며 테스트를 우려 없이 진행 중이라고 오늘 기자설명회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어 2월 중순 증권사 29곳에 서비스 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넥스트레이드의 초기 거래 종목은 10개가량으로 출범 후 4주간 순차적으로 확대해 800여 개 종목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향후 법 개정이 완료되면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 펀드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동해 심해가스전 유망구조 대왕고래에서 유의미한 가스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가스주와 석유주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는 전거래일보다 13.8% 내린 12,800원에 한국앙코르 유전은 17.57% 하락한 30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외에 흥국석유와 한국가스공사 등 관련 종목들이 나란히 하락했습니다. 대왕고래 관련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인 것은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 시추 프로젝트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시추 과정에서 가스 징후가 일부 발견됐으나 경제성을 확보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IT 기업들이 오는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3회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 최수연 대표와 전경훈 삼성전자 디바이스 경험부문 최고기술 책임자, 김유철 LG AI 연구원 전략부문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 대표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해 국제 AI 안전연구소 네트워크 의장국 수임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중에서는 오픈 AI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AI 정상회의는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고 인도가 공동의장을 맡았으며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와 안전한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과제빵업계가 원료비와 가공비 상승 여파로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빙그레는 다음 달부터 커피와 과채 음료, 아이스크림 일부 제품 가격을 200원에서 300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리바게트도 이달 10일부터 일부 제품 가격을 인상합니다. 가격이 오르는 품목은 빵 96종과 케이크 25종 등으로 평균 인상폭은 5.9%입니다. 전날 롯데웰푸드도 오는 17일부터 제품 26종 가격을 평균 9.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자와 음료 등 간식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도 한층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까지 굵직한 기업들이 실적을 많이들 발표했는데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시장에 또 이슈를 줄 수 있는 주요 뉴스가 아무래도 중요한 또 테마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소비자 물가가 또 오르면서 빵, 과자 물가까지 올랐다는 뉴스가 또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데요. 다음 주에도 긍정적인 시장이 펼쳐지면서 우리 마음을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유용한 정보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